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 주간 지치고 피곤한 몸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마음껏 충분히 누리며 증거하는 인생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보다 건강하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오늘 예배드리고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 많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함께 강사로 나온 우리 박정식 집사님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올해부터 매달 한 번씩 이런 귀한 시간 갖기로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특별히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라는 주제로 사실은 젊은 친구들부터 또 이렇게 노년을 준비하는 우리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집사님 잠깐 앞으로 와주시고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올 여름에 그 어려운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박사님이요. 지금 저기 어디지 그 양주시죠? 네네. 양주시 백석에 이런 요양원 시설장으로 계십니다. 오랫동안 이 계통의 일을 해오셨고 또 그걸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학위까지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박정식 집사님께서 아니 이제 강사님께서 아니죠 박사님께서 박 박사님께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려 합니다. 그 다음 달에 또 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회차를 이렇게 만들어가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우리 박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제대로 불어. 네, 소개받은 오늘 일일 강사 박정식이고요. 의뢰를 받은 거는 노인에 대한 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노인의 주제는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거를 다 해드리기는 깊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너무 좀 그래서 현실적인 거 지금 당장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내 부모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강의하기 전에 최근 3개월 안에 나온 뉴스 기사 하나를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은퇴한 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친절한 뉴스에선 관련 통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생활비 마련부터 노후 준비에 이제는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승국 기자입니다. 노후 준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65살 이상 고령자 가운데 노후 준비가 돼 있거나 하고 있는 비중은 56.7% 있다. 반대로 노후 준비하지 않은 비중은 43.3%죠. 그 이유를 물었더니 준비할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시절부터 모아뒀던 재산인 거죠.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 주식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65%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13.4%포인트 높아졌죠. 정부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었는데 아들, 딸이나 친척 등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그새 2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자도 많아졌는데요. 지난 5년 동안 고용시장에 대거 진출했습니다. 특히 60에서 65살 사이 고령 취업자가 전체 고용 증가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나왔죠. 정년을 넘기고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고령층 계속 고용이 각 회사 자율이 아닌 제도화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 받기 전 나이인 55살에서 64살 사이의 고용률은 재작년 기준 약 66%, 초고령 사회를 이미 맞은 일본은 76.9%, 독일은 71.8%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60살인 정년을 더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느냐,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고령층의 생활 형편은 어떨까요? 전체 인구 가운데 가난한 인구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죠.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 즉 중위소득보다 5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43.2%입니다. 2019년 기준이고 이때는 66살 이상을 대상으로 집계했는데요. 우리나라 66살 이상 고령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꼴로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미치는 가난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고령자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죠. 각 나라 집계 연도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보시면요. 노르웨이나 덴마크 등 북유럽 쪽이 4.3%로 가장 낮고요. 미국과 일본은 20%대, 영국과 캐나다, 독일은 10%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나라는 2025년, 즉 내후년이면 인구 5분의 1이 65살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2018년 고령 사회가 된 뒤 7년밖에 안 걸리는 건데요. 영국이 50년, 미국이 15년 걸린 거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고 일본보다도 빠릅니다. 한국이 가난한 노인들이 가장 많고 또 빠르게 늘기만 하는 나라인 거죠. 비극적인 건 이러한 상황이 고독사를 낳는다는 겁니다. 고독사한 3,300여 명 가운데 50대와 60대가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난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실 심각해져만 가는 상황에 새로운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죠. 노인을 위한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가족, 내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사회적 차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KBS 뉴스 오승국입니다. 지금 기사에서 다룬 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현재 0.75에서 더 떨어져서 0.7이에요.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5,300만이라는 국민이 서서히 줄고 있어요. 지금까지 버텼던 건 고령화 사회가 되고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면서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살고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를 갖췄는데 태어나는 인구가 줄고 돌아가시는 인구도 또한 예전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를 봤을 때는 감소 현상이 생기고 2050년이 되면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해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건데 54, 5, 6, 7년생들은 엄청 태어났거든요. 그네들이
노인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그 시기거든요. 예.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금을 내고 나라를 운영하고 우리한테 복지 혜택을 줄 텐데, 일하는 사람들은 줄고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만이 많지 않을까요? 특히 MZ세대들은 지금도 불만이 많은데 그때 되면,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너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정말로 노인이신 83세에서 90세 어간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고 성공과 실패도 맛을 봤고, 정말 젊었을 때 내가 어떤 걸 했고 지금 현재 어떤 거 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거와 내가 젊었을 때 하는 게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노인이라고 법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자기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환갑잔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환갑잔치 하면 욕먹어요. 예. 어디서 어린애가 감히 나도 안 하는 잔치를 하냐. 그래서 또 어린애들은 옛날에는 100일 잔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100일 잔치 하면은 친구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죠. 넌 100일도 챙기고 돌도 챙길 거냐. 그 반지 다 모아서 뭐 할 거냐. 뭐 이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생명의 그 수명이, 인간 수명이 짧았어요. 그래서 60세까지만 살아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경사처럼 이렇게 했던 거고, 또 어린아이들이 못 먹어서 허덕여서 영양실조로 죽는 거, 그 다음에 어떠한 질병으로 죽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열병으로 죽는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100일을 살았다라는 게 대단한 거였어요. 정말 대단한 거. 그래서 당연히 축하를 해줘야 돼요. 그때는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인 것도 어려워지고 생명도 연장이 됐고 과학기술도 발달하다 보니 그러한 문화조차도 지금 바뀌고 있고, 또 코로나 시대에 만나서 팬데믹 상황 겪은 다음에는 지금은 또 문화가, 또 다른 문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래도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을 좀 넣었어요. 근데 생산 주체가 되기 위한 3요소, 말 되게 어려워요. 건강한 신체, 경험, 지식, 지혜, 안정적이고 불려가는 재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이게 나하고 뭔데, 연관이 뭐가 돼 있다는 건데.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암만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의료가 발달이 되더라도 너한테 알약을 준다고 해서 네가 그거를 다 흡수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100이라는 걸 적용했을 때 너한테는 50%밖에 적용이 안 돼. 그러면 너는 네가 태어난 그 수명만큼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더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내 몸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험, 지식, 지혜라는 건 어르신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쌓아온 것들을 헛듣지 말라는 거죠. 이제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학교 다녔을 때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그때는 내가 와닿지 않아서 내 고집을 피웠고, 그러나 지금 내가 부모가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 그 말이 맞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누가? 노인이 젊은이한테.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불려가는 재산. 불려갈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하다못해 젊은 친구들한테 주식을 해라라고 해도 100만 원은 모아서 해라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노인이 돈이 어디 있어요? 살면서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거기다가 또 손주는 그냥 물고 빨고 하는데 얘 아프다 그러면 어쩔 줄 몰라서 엄마는 회사를 가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 데리고 병원 가고.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재산은 어떻게 불려요? 이거는 이론일 뿐이에요. 네. 그다음 제가 밑에 적어놓은 거 80세, 90세, 100세, 120세의 기대 수명이라는 건 우리 장로님이 젊었을 때 평균 이제 부고장, 대학교 이후 시절로 따지면 부모님들 돌아가신다 그랬을 때 연세들이 보통 70세 중반에서 80세 초반 요 세대들 하셨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걸 받으면 이건 호상이 아니잖아요. 일찍 돌아가신 게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초상이라는 거죠. 내 수명을 다 누리고 돌아가셨다라는 거. 근데 발달되면서 80세였어요. 얼마 전까지. 보험도 80세 만기. 근데 이제는 90세 만기. 이제 100세가 나왔어요. 100세 만기. 이 100세는요, 은행의 대출로도 나왔어요. 50년 상환 대출. 그럼 50년 상환 대출이면 제가 50세예요. 그러면 은행 가서 제가 이거 대출 나 해줘. 은행에서 과연 심사해 줄까요? 내가 뭘 믿고 내가 100세까지 산다는 걸 그네들이 할까요? 그럼 이거 누구 죽이는 거예요? 젊은이들 죽이는 거예요. MZ세대들. 니네 힘들잖아. 천천히 갚어. 그러면 이유를 딱 계산해서 100년을 내잖아요. 아니 50년을 내잖아요. 그럼 원금 플러스 원금 내는 게 돼요. 사채죠. 이거는. 진짜 나라가 너무너무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수명은 연장됐고 난 돈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빌려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불려서 빨리 갚아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수명이 아무리 늘어난들 뭐 하겠어요. 그죠? 내가 지팡이를 짚고 걷는 한이 있어도 건강하게 내 스스로 걷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뇌는 늙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치매 강의를 할 때 강조했던 부분인데, 뇌를 계속 쓰면 우뇌가 됐던 좌뇌가 됐던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MZ 세대들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헬멧을 씌우는 엄마들을 봤을 거예요. 그게 다른 뜻으로는 저 짱구머리 해줬고 뒤통수 이쁘게 해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큰 뜻으로 보면 이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게 나오고 논문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마를 때리면 여기가 전두엽이기 때문에 ADHD가 될 확률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어느 정도 발육이 될 때까지는 다치지 말라고, 넘어져도 거기는 다치지 말라고, 그래서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고스톱 치시고 윷놀이 하시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 번호 보고 노선 보고 지하철 노선 보고 어디서 갈아타고 이런 걸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건강하신 거고 뇌를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퇴화되지 않죠. 뇌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은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호도를 딱 깼을 때 그 하트 모양이 정상적인 뇌고요. 이제 치매로 갈수록 뇌가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가상자리부터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는 거고 어린아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예방 가능한 거고 노인성 질환들을 좀 예방하면 치매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뇌를 계속 쓰면 우울증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노인의 사전적 이름이는 나이가 들어 늙는 사람, 늙을 노자에 사람이 있자. 근데 노인 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거는 노령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복지 혜택을 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나이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65세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왜? 적어도 70세 넘어야지. 라고 생각들을 요즘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현실화가 됐고 또 국회에서도 그게 논의가 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 홍준표 시장이 자 지하철 무료로 해주고 버스 무료 탑승하는 거 우리는 일정 기간 너희들한테 유예기간 준 다음에 70세부터 하겠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시행을 하겠다라고 선포까지 했어요. 그리고 실제 노인들도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 노인 취급 받는 게 싫다는 거죠. 나도 그냥 내 돈 내고 지하철 타고 나 또 타고 싶어.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애들 뭐 그 3명 앉는 자리 있잖아요. 일명 임산분석과 노인석. 나 굳이 거기 앉고 싶지 않아. 나도 걸어갈 수 있어. 서서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앉으면 옆에 계신 분이 앉으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민망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데 저분이 앉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은 젊어지고 있고 사고도 젊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제도나 복지제도는 그만큼 따라주질 못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 MZ세대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여성, 전 세계의 여성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일 거예요. 노화 방지. 그래서 뭐 에스트로겐, 에센스, 요즘에는 뭐 비타민을 얼굴에다가 바르고, 그죠? 그게 불과 이제 비타민 바른 게 10년. 네, 이제는 탯줄 아세요? 탯줄? 네, 거기서 나오는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걸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손쉬운 홈쇼핑에서. 네, 홈쇼핑을 돌리다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줄기세포도 얼굴에 발라요. 자, 근데 지구는 중력이 작용을 해요. 중력은 뭐예요?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죠.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그거 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당겨도요,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세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 로션이나 뭐 이런 거 하다못해 쬐끄만 샘플 바를 때도 목은 어떻게 바르세요? 이렇게 바르세요?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왜? 여기 펴지라고. 그죠? 그다음 아이크림 바를 때 어떻게 발라요? 이렇게 바르잖아요. 위로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뿐이에요. 자연미인이 최고예요. 네? 주사 아무리 맞고 그거 아무리 좋은 거 받으셔도요. 꾸준하게 운동하고 아침, 점심, 저녁 제 시간에 제때 먹은 어르신들 피부 못 따라가고요. 건강 못 따라가요. 일시적으로 인공적인 거 갖다 부으셔도 그때뿐이고 그때만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 저기 진영이 부부, 김 집사님 부부는 제가 저 본교에 있을 때로 따지면 한참 이제 저 후배인데
저 친구들이 저렇게 CC가 돼서 결혼할 줄은 누구도 몰랐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중등부 회장과 이렇게 뭐 임원을 맡았던 만수랑 가영이가 결혼할 줄도 꿈에는 몰랐어요. 예.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을 만나서 결혼할 줄은 또래들은 아셨대요. 예, 같은 청년부들은 썸을 타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교가 진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걸 사용해서 노화를 막으려고 하지는 마시라는 거고요. 여기에 사진을 올린 건 이제 노화되는 거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태어났을 때랑 늙었을 때랑 그냥 단적으로만 비교해도 그죠? 이게 지금 중년들의 여성 진짜 한참 열심히 일하고 꾸미고 그죠? 근데 남자들은 이건 이제 닮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정우성도 지금은 50대라 옛날 같았으면 중년에 못 끼는데 아직은 꽃중년 아주 어린 애기 중년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노화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늙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오는 현상들인데 과학적인 노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노화가 있어요. 그게 심리적, 인지적, 비인지적 중 심리적인 노화는 과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연령이 높다고 해서 늙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30대인데 탈모 생기고 백발되고 막 눈가주름 생기고 목주름 막 생기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그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가중되신 분들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고 직장 생활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승진하고 또 결혼해서 출산하고 아이 잘 결혼시키고 이런 순차적인 걸 한다면 정상적인 노화를 받는 걸로 가지만 내 마음의 병이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노화와 다른 노화를 내가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과학적인 거고 과학 잡지인 네이처의 논문에 실린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인생 주기에서 34, 그 다음에 60, 그 다음 78세에 인생이 한 번씩 팍팍 꺾인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30대 넘은 친구들이 물론 장로님한테 30대 좀 넘은 친구가 장로님 저 20대 때랑 틀려요. 이렇게 몸이 이제 모르겠어요. 이러면 오이가 없겠죠. 네. 근데 실제예요. 왜냐하면 34일 때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고 해서 주임이나 계장이나 대리로 승진하는 케이스. 조금 빠르면 이제 과장. 그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하면 거기서 스트레스가 엄청 온단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위염, 위경련 뭐 이런 잔병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요. 60대 때는 왜 그러냐면
모든 장기가 일정한 주기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잘 이렇게 돌보지 않은 상황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노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관절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관절, 류마티스는 이제 손 기형으로 되고 발가락 기형으로 되고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머님들 생각해 보시면 세탁기 사용하셨어요? 당시엔 세탁기가 없었어요. 그죠? 손빨래 하셨어요. 찬물로. 빨래 비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가루 비누 갖다가. 그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관절이 꺾이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여자분들 중에서 뾰족한 휠을 나는 10년 이상 신었다. 매일. 그러신 분들은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피는 수술도 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체를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타임이 인생 주기에서 34세, 60세, 78세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요때 주의를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20대 때 준비를 잘하면 30대가 잘 넘어가는 거고요. 50대를 준비를 잘하면 60대를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목사님, 아니 얼마 전이죠. 큰 세월이 지난 건 아니니까.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아킬레스건 검도하다가 딱 디뎠는데 끊어져서 동국대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나는 걸어야 되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나이에 맞게만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정말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그냥 TV 볼 때요. 수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당기는 거 이런 거만 해줘도요. 요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무릎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무릎하고 허리가 도움이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평상시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손가락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요양원에서 하는 건데 이건 왜 하는 거냐면 감각을 잃지 말라. 손도 굳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팔도 한 번씩 이렇게 올려드리고 안 올라가시는 어르신들은 그래서 이 각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드려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 중에 80세가 내가 됐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손에 귀에 닿여 이러시는 분은 정말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50대, 60대, 70대에서도 이게 팔을 올렸는데 귀에 안 닿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운동을 너무 해서 마동석처럼 여기가 빵빵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운동을 안 해서 관절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맨손 체조가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체조인 것 같아요. 3개월, 1년 헬스 끊어봐야 정작 나가시는 거 한 달 반 나가시면 정말 많이 나가실 거예요. 목욕하고 나면 더 잘 빠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바에 차라리 낮은 산에 친구분들하고 등산 가서 공기 마시고 맛난 거 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집에 오시면 우울증도 해소되고 내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인데요.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게 청년, 중장년, 노년 초입까지거든요. 자, 파란색 선은 뭐냐면 우리 민지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민지를 처음 봤거든요. 그때는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 생활을 했죠. 그죠? 교복도 아버님이 사주고 목사님이 사주고 학교도 목사님이 등록금 다 내주고 뭐
물론 장학금 받았으면 그거는 통과. 근데 그런 식으로 부모님들한테서 빌려 쓰는 시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가 지금 빌려 쓴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MZ세대들은 조금 틀려요. 네, 생각이. 제가 좀 이따가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요 시기에는 생애 주기에서 적자인 시기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시기까지. 그 다음에 59세 요때까지는 흑자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계속 받고 승진하면서 연봉도 올라가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적자라는 거예요. 왜? 난 정년퇴직을 했는데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가 이제 가 크고 있고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대학생이고 난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럼 퇴직연금 받은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다 퍼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나한테 지금 어떤 게 와닿는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아직 직장을 관두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남았다라는 거에 기뻐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노년인데 우리 아이는 결혼을 했고 혹은 대학을 졸업했어 라고 한다면 반은 기뻐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 반은 뭐냐? 지금 실업이 엄청난 문제 때문에 내 자녀가 30살이 넘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럼 내 노후자금 가지고 그네들을 케어를 해야 돼요. 지금 현실에서. 그래서 현실적인 거는 내가 노년이 돼도 우리 둘이 부부끼리 행복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비율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남자 여자 일생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이렇게 잘 걷고 이렇게 하고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승진해서 돈 딱 벌고 은퇴하고 지팡이 들고 이제 딱. 근데 남자분들이 정말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는요. 내가 은퇴하면 우리 집사람이 날 이뻐해 주겠지, 날 챙겨 주겠지 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시면 안 돼요. 네. 왜? 뭘 평상시에 잘했어야지. 네? 회식 있다고 늦고 애 봐달라고 그러면 아, 나 피곤해. 내일 출근해야 돼. 네가 좀 봐. 학교에서 얘가 뭐 문제가 생겼대. 애들은 원래 그러면서 커. 자기 회피를 하죠. 내 방어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부인들은 뭐예요? 그 시기에? 유치원 때는, 어린이집 다닐 때는 그네들의 소속되어 있는 또래 집단인 엄마들과 관계 형성을 해요. 중고등학교 때는 또 그네들끼리 카톡방 만들어서 그네들끼리 빵집 가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해요. 그럼 이런 사회생활을 남편이 할 때 여자들도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또 다른 관계 형성을 네트워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감히 당당하게 내가 정년퇴직했으니까 나 이뻐해줘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남자들은 이때부터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성화가 돼요. 자,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 남성성과 여성성을 100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요. 근데 남자들은 자라면서 남자에 대한 걸 엄마, 아버지로부터 교육받고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대접을 받기 때문에 남성성을 강하게 쓰는 거고요. 여자들은 반대로 여성성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60세를 넘기면서부터 호르몬이 갑자기 급격히
바뀌어요. 예. 여자들은 드세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아줌마들이 드세고 할머니들이 드센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남편들이 그렇게 만든 거고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여성스럽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밖에 나가면 애교 잘 떠세요. 엄마들끼리는. 근데 남편한테만 안 할 뿐이죠.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은퇴 후에 진짜 사랑받고 싶으시면 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아직 적다니까요 60은. 이러면 쫓겨나요. 참 뻔뻔스럽죠. 이런 분들은 누구한테 이제 나중에 찬밥 대우를 받냐면요. 이건 저는 15년 이상 현장에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복수를 해요. 진짜로. 내 엄마한테 잘못한 아빠? 난 싫어. 복수예요. 자녀들이. 유명한 배구 선수가 있어요. 제가 모셨어요.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편마비가 오셨어요. 부인이 찾아온 적 한 번도 없고요.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번 왔고요. 딸도 자기 유명한 배구 선수니까 국가대표도 하고 지금은 코치하고 있지만 화보다는 이유를 알아요. 근데 그분이 어땠냐면 얼굴 하나 묻고 30대, 40대, 50대를 다 바람피신 거예요. 얼굴 하나. 근데 진짜 잘생기셨어요. 아, 제가 봐도 진짜 잘생겼어요. 할머니들한테도 인기 엄청 많아요. 근데 배우자는 뭘 와서 타박하고 뭐하고 이럴 법도 안 와요. 그냥 신경 끄고 딱 끝. 그리고 와서 구박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뭐 하면서? 줄 건 주면서. 네, 먹을 거 주고. 뭐 필요하다고 면도기 사오라 그러면 면도기 사갖고 오고. 뭐 이러면서. 줄 건 주고 타박. 엄마 대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자의 일생을, 이거를 저는 이게 볼 때마다, 저한테는 엄마라는 게 되게 아픈 단어예요. 저만의 트라우마가 있는. 그래서 저걸 보면은 좀 항상 눈물이 나요. 여자가 자라서 결혼해서 임신을 해요. 뭐 축복받는 아이를 탄생시켜서 그 아이를 안고 잘 키워요. 그리고 내가 성인이 돼요. 그러면 딸하고 나하고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돼요. 근데 내가 나이가 더 들면 딸이 엄마한테 기대야 돼요. 그리고 딸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늙어서 걷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선 딸이지만 남자보단 여자들이 더 실제로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모시고 병원 다니고 케어하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시고 엄마의 유품만 남게 돼요. 근데 그 삶을 내 자식도 반복하고 있고 나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시점이 어딘가? 우리 장로님은 아직 늙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팡이 전 요기라고 봐드리고요. 우리 사모님은 요 시기로 따졌을 때는 민지하고의 관계에서는 저 위에서 끝에쯤의 관계가 되실 거예요. 지금 말도 좀 통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그러면 남은 시기만 이제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말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좀 이런 거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행복과 소득 불평등
이렇게 뭐 함수까지 나타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2번 보시면 거지꼴만 벗어나면 소득은 삶의 만족도에 완전 결정적이지 못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지꼴만 보면에도 감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국민들, 대다수 지구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지꼴만 명언한 것 갖고는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다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세금을 냈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한테 고작 그거밖에 안 줘. 적어도 못해도 분기에 3번은 한 달에 한 번은 나도 골프 치러 가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여행 가고 할 수 있는 건 해줘야지. 그게 나라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혹시 쪽방촌을 아세요? 쪽방촌을? 들어보셨어요? 민지 세대들에서 쪽방촌이라는 단어 들어본 사람 있어요? 네, 없어요? 쪽방촌이 뭐냐면 고시원보다 더 작은 방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월세를 내면서. 네. 거기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옛날에는 독거노인이나 노숙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매입을 해서 장사를 해요. 왜? 서울시가 그걸 없앤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뭐 들어가겠어요? 아파트 들어가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바깥의 풍경을 깨끗하고 멋있게만 꾸민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네들이 갈 자리를 마련해주고 꾸며야죠. 이네들 갈 자리 마련 안 해주고 꾸미면 너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교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뛰어내린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한강은 너무 길잖아요. 그걸 좀 줄여보면 마포대교. 네. 근데 이제 마포대교는 혼자서는 뛰어내릴 수 없게 됐어요. 천만다행이에요. 왜? 맨 위 기둥에다가요. 앞만 잡아봐야 이게 돌게끔. 그리고 이걸 뭘 집 밟고 올라가지 못하게끔 그거를 바꿔놨어요. 네. 근데 그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렇게 하고 다른 다리는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청춘들과 중장년들 어떻게 보면 전 세대를 아울러서 우리나라는 아까 뉴스도 보셨지만 너무 갈수록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거는 이 옛날 추억의 단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행복? 뭐였지? 옛날의 행복은 식구들끼리 모여서 한 상에서 밥 먹고, 물론 대가족일 때는 여자들은 저쪽 가서 먹고 남자들만 이렇게 먹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한 가족이 상에 모여서 먹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빠 월급날 과일이라도 좀 사갖고 오시면 그 기쁨에 아이들은 그거 논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런 게 행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행복은 강남 따로 강북 따로 지방 따로예요. 타클래스가 되는 거가 행복인 게 강남이에요. 난 중산층만 유지하는 게 행복이가 강북이에요. 내가 일할 곳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행복 만족도를 갖고 있는 게 지방이에요. 특히 울산, 마산, 창원은 정말 비참해요. 조선소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되면 그게 주 생활원이었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한다면 지금 현재까지 유일하게 노조가 없고 데모를 안 한 유일한 직종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도 노조가 있고 데모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만 데모를 안 했습니다. 왜? 귀찮아요. 첫 번째. 이건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귀찮아요. 두 번째, 지자체에 찍히면 공적 자금을 가져오는데 제약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쁜 말로 쟤 빨갱이야, 쟤 노조하는 애야, 쟤 좌익이야, 뭐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다른 직장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서 원장님이 이리 전화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좀 고려하세요. 왜요? 아유, 그 친구 때문에 집단으로 몇 명이 막 나갔어요. 그렇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들이 진짜 발에치는 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거든요. 그네들이 진짜 들고 일어난다면 그 어떤 노조보다도 저는 파워가 더 강해질 거고 복지국가 가는데 진짜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고양시 관내에서 사회복지사가 제일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교회는 탑3 안에 일산은강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전체 비중의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일산은강교회는 탑3 안에 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인적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어디서? 우리는 고양시 내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요거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은 왜 중요하냐면, 그거 설명해 줄게요. 자, 노인이 내가 벌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돈이 있어요.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셨으면, 이건 공무원연금하고 별개예요. 그 다음에 군인으로, 주임원사, 대령 이상 계급으로 이렇게 나와서 받는 그 연금하고도 별개예요. 우리가 4대 보험 내는 그 연금에서 나이가 되면 돈을 줘요. 그냥 내가 못 살면 기초수급비를 줘요. 내가 늙으면 기초노령연금을 줘요. 그 다음에 노인만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줘요. 그럼 내가 관공서에서 하는 일자리를 가서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구청, 시청, 여기 동사무소 이런 데 가시면 안내 데스크에서 뭔가를 안내해 주거나 주차권을 이렇게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 일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 자동차 타고 가실 때 주변에 가운데에 있는 그 잡초를 뽑고 계신 노인들을 보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것도 공공사업으로 공공 일자리 사업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시적이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게 지자체가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왜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이거 기껏 내봐야 우리 윗세대들만 도움받고 나는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돈이 고갈돼서? 이게 나한테 부당해. 천만에 만만에 말씀. 우리나라는 기금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그 공적 기금에 해당이 돼요. 연금도. 그래서 연금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상위 0.1%의 엘리트들이 돈을 굴려요. 그래서 달러를 산다거나 달러가 저가일 때 매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걔네들이 펀딩하는 돈은 1, 2억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이 1,000억, 뭐 2,000억 이래요. 그리고 어느 주식이 뭐하다? 그럼 주식.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달러가 상승을 했고 엔화는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화로 이만큼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달러가 비쌀 때 팔았어요. 원화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쓰겠다. 올 하반기 때. 그래서 그 대신 국채 발행 안 하겠다. 근데 이것도 빚이에요. 기금을 갖다 쓰는 것도 메꿔놔야 되잖아요. 그럼 또 어딘가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건 이거는 국가가 보장한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국채 발행에서더라도 노후를 보장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연금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다. 그리고 자, 요거는 우리 아까 뉴스에서 들은 거니까 OECD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빈곤율이 높고 노인 인구 많다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제활동 조사를 했는데 실업률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상당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 이제 노인이 되잖아요. 그럼 평균 1인당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평균 개수가 1.9개, 약 2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당뇨, 고혈압. 네. 그래서 11.9%는 우울 증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의료시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 우리가 산책하고 이러는 어르신들이 가는 곳은 공원, 운동장, 하천변, 산, 이런 데를 많이 가요. 복지관보다 이런 데를 더 많이 가요. 실제로. 복지관을 더 많이 갈 것 같은데, 논문상에서 이렇게 통계낸 걸 보면, 복지관 다니는 수는 전체 노인 인구의 20%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75세는 저기다 13을 더하시면 돼요. 난 88세까지는 지금은 이제 살 것 같아 라는 거였고 65세한테는 물어봤더니 역시 87. 그럼 87, 88까지는 누구나가 이제 살겠다. 나는 그때까지 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대략 24, 5년을 나는 그럼 뭐로 노후를 살 것인가? 직장이 없다는 가정하에 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젊은 노인이 많다 보니 실제 노인을 70세에서 73세로 하는 법을 지금 국회의원들은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노인들이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반대의 사유는 그것도 그분들의 얘기도 맞는 게 퇴직을 62세에서 70세, 73세로 니네가 노인을 한다고 난 노령연금도 안 나와. 그러면 나는 국민연금 제도도 바뀔 거니까 국민연금도 안 나와. 그럼 나는 뭐 갖고 10년을 버티라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버스, 지하철 이런 거라도 무료로 탈 수 있게 해주니까 우리가 돌아다니지. 그럼 니네가 그렇게 안 해주면 우린 나갈 수가 없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고독사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젊은 친구들 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의 고독사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그거는 노인이고 청년이고 막론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서는 그걸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그 연수가 우리나라는 이제 7년밖에 안 남았다. 저기 오스트리아는 53년이 남았어. 네, 호주 21년, 미국 15년, 우리 옆 동네인 일본 10년. 일본은 우리가 초고령화가 되기 전부터 걔네는 고령화 사회였어요. 근데 초고령화는 고령화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세대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7년 남았어. 그리고 역전되는 건 2050년부터 노인 인구가 젊은 인구보다 많아진다. 네, 서서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잘 좀 기억하세요. 젊은 친구들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잘 좀 기억하세요. 규칙적인 운동도 좋지만 요즘은 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제 같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꼭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 비타민 B, C, D고요. 그리고 아연, 엽산, 단백질, 칼슘이에요. 근데 비타민 B군을 먹을 때 B9이 들어가 있으면 엽산하고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굳이 엽산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근데 B군 비타민을 샀는데 이게 없다. 그럼 엽산을 먹어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은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 D고 칼슘하고는 같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칼슘은 정말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빠져나가는 거고 흡수도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비타민 D는 한마디로 말해서 햇빛을 받으면 생기는 게 비타민 D거든요. 근데 내가 하루에 30분을 정상적인 햇빛을 바깥에서 제대로 쓸 수 있지 않다고 하면은 비타민 D를 먹으셔야 되고요. 5000 UI 이상인 거를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내가 감당되겠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참고로 선크림 막 이렇게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 30분 햇빛을 쬐을 때는 토시하지 마시고요. 이거 바르지 마시고요. 피부가 중요해 그러면 얼굴만. 팔은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햇빛을 쬐세요. 그래서 자외선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얼굴에만 안 좋은 거. 기미가 올라오니까? 그거는 이제 피부층에 따라서 틀려요. 피부가 얇은 분이 있고 두꺼운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피하지방이나 이런 거하고 피부하고 그런 거에 차이에 있어서 기미가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라서 난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바르시면 되는 거고. 근데 30분을 저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농사일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거 선크림 그냥 바르지 않아도 된다더라. 이거는 아니에요. 예? 장기간일 때는 바르셔야 돼요. 예. 많이 센다고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단 30분이라는 햇빛을 쬐기 위해서 비타민 D를 흡수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면 그럴 때는 자연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마나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는데 식사를 잘 못하시고 끼니를 잘 못 드신다 할 때는 우리가 운동할 때 마시는 단백질 음료 중에 맛 괜찮다 하는 걸 드려도 되고요. 이렇게 단백질 음료를 따로 팔아요. 그래서 요걸 드리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케어라고 환자식이에요. 이제 이거는 요양원에서도 나가고 병원에서도 나가는 그 환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는 엽산도 들어있고요. 아연도 들어있고 비타민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소량이지만. 그러니까 한 공기 밥을 못 먹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거라도 드시면 그만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콜라겐도 이제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돼지 껍데기면 끝난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
그거를 못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콜라겐까지 드셔주시면 이제 노인이 돼도 여자분들은 피부가 탄력이 있어진다라는 거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 주변 사람과 내 가족한테 지지와 격려와 경청을 해주시되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고요. 적극적인 경청을 해주시고요. 적극적인 격려를 해주세요. 그냥 이거 말고 와, 오, 너 대단해. 너 잘했어가 아니라 눈 맞춤 하시면서 너 정말 대단해 라고. 야, 나 같으면 못해. 넌 진짜 대단해. 적극적으로 해요. 남편이 뭐 어떠한 거를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 여보 아니면 그거 못할 거야. 오, 대단해. 우리 장로님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복지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자원봉사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꼰대랑 멘토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 꼰대는 잔소리를 잘하고 네. 멘토는 격려를 잘하겠죠. 아, 네.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맞고 좁은 의미에서는 약간 틀린데요. 우리 MZ 세대들이 꼰대라고 나 때는이라고 하면 꼰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가 나한테 물었을 때 그 경험을 얘기하느라고 나 때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해. 너가 참고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멘토예요. 근데 물어보질 않았어. 근데 저 행동을 보고 올라봐. 김대리. 야, 나 때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야, 김대리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부장님 성격 몰라? 이러면 꼰대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역할을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 내 이웃에서 청년이든 노인이든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는 우리 일산은광교회 교인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이제 긴 시간 이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계속 이런 계통 또 다른 우리의 인생 후반기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 혹시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그래서 오메가 유산균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유산균이나 오메가보다는 저기서 우선순위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식사를 못 하실 경우. 네. 이거는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꼭 요것만은 먹여주세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잘하시면 식사를 드시는 게 좋죠. 그렇죠. 밥이 최고예요. 밥이 최고고, 자, 오메가3 다 좋아요. 근데 뭐 요즘에 오메가도 많잖아요. RTG 오메가. 네. 근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려면 냉동실에 넣어보시면 알아요. 오늘 넣어놓고 내일 열었는데 이게 얼었네? 그 회사 건 사면 안 돼. 절대 얼지 않아요. 유행 제품은 뭐 일양 그런 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요. 냉동실에 넣어놔서 테스트해 보면 돼요. 얼려 있으면 바풍해야 돼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 네. 어제 샀으니까 얼려봐야 안 되면 바풍이네. 왜냐하면 그게 생선의 기름이고요. 그게 거기서 추출을 해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 기름은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의 온도로는 절대 얼지 않아요. 그래야 그게 신선도가 높은 오메가3가 돼요. 네. 그리고 오메가3 알약 같은 거 못 삼키면 생선 좀 자주 드시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이제 앞으로 생선 먹으실 수 있는 날도 20-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일본 공유 때 더 질문 없으시면 우리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자, 잠깐만요. 우리 박 박사님. 오늘 강의 참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개론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이제 다음번 이렇게 회차가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또 다른 또 디테일한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또 준비해서 또 강의해 주실 겁니다. 아까 우리 박 집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원수를 비례로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사회복지사가 많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사회복지사가 꽤 많아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만큼 우리 교회가 충분한 하나님이 그런 역량을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봐요. 그 역량을 우리가 마음껏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가 우리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교회가 정책을 만들고 또 그런 일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사역 감당하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지난달에도 우리 최 쌤을 통해서 오늘은 또 우리 박 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각각 다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장로님하고 박 장로님이 전체적인 기획하고 진행하시는데 나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좀 한번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다 하시면 우리 박 장로님하고 한번 항상 말씀하셔서 좋은 시간들 이렇게 우리 기획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신 우리 박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산흥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부모 세대가 다 노년기를 또 맞이하면서 그 인생의 생애 주기를 보내야 되는데 젊은 세대에게는 우리 부모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우리의 노년기를 또 우리는 어떻게 또 보내야 되는지도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건강하게 그 인생의 생애 주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